근긴장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렇게 세 가지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개념. 활동전이, 금방추, 골지 힘줄기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과관계가 딱 성립되도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중간에 끊김이 있다? 그러면은 남한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고 다음에 정리할 때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교재들 활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선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막전이 상태에서 음전압이죠. 양전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우리는 포함을 해서 활동전이 설명을 해야만 돼요. 이게 일어나는 시간은 지금 보면은 10,000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전이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보면. 안정막전이가 항상 제어되고 있는 거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때문에 항상 안정막 전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밖으로 3개를 뱉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2개. 손가락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내밀면 밖으로 3개, 안으로 2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정막 전이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저기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 펌프 때문이다. 여기 펌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스티뮬러스,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 통로가 하나가 열립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는 종류가 2개가 있다. 이거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해서 얘는 전압과 관계없이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비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밖에 많은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점점 양의 값으로 올라갑니다. 양의 값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에 있는 게이트 스레숄드라고 하는 게 한글로 문턱값입니다. 문턱값에 도달하면 이제는 나트륨 이온 통로 중에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은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게이트 스레숄더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극이 사라지면 이온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근데 게이트 스레숄드에 도달하고 나면 자극이 사라져도 이온 전압이 도달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턱값에 도달하면 무조건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게 전압의존성 나트륨이온 통로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탈분국 상태, 2번 상태까지 올라갑니다. 2번 상태로 활동전이가 발생되고 나면은 나트륨이온 통로 2개는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렸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닫힙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전압에 도달했기 때문에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 나면 안쪽에 많았던 칼륨 이온들이 밖으로 확 쏟아져 나가면서 우리의 전압은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정막 전이에 도달하면 멈추면 좋은데 칼륨 이온 통로가 지금 6번에 가서야 닫혀요. 그러니까 늦게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분국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서 칼륨 이온이 닫힐 때쯤 될 때 다시 이 이온 펌프들이 작동을 해서 마이너스 70mV라는 수치에 우리의 신경을 안정 상태로 유지한다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을 때 안정막 전이는 펌프 때문에 활동 전이의 시작은 자극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과관계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붙여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활동 전이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근긴장도를 설명하는데 활동전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근긴장도는 있다 없다? 힘을 빼고 있다 하더라도 있다 없다? 근긴장도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들 근긴장도가 없다 그러면은 버티질 못해. 앉아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는 자발적인 활동전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활동전이. 그러면 그 자발적인 활동전이는 누구에 의해서 생성되느냐?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만날 머슬 스핀들과 GTO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GTO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근육에 있는 감각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 길이 상태, 근육의 길이 상태와 길이 변화를 항상 감지해 주는 거라고까지만 아는데 그게 아니죠. 그걸 감지해서 근육의 수축 명령을 내려보내 줍니다. 머슬 스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긴장도가 조절될 수 있다입니다. GTO는 보통의 긴장도는 활성화되진 않고 극단적으로 길이가 늘어났을 때 찢어질 때쯤 됐을 때 GTO는 흥분해서 긴장도를 뚝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이 근긴장도가 결국은 머슬 스핀들과 GTO의 협업으로 활동 전이가 유발되면서 조절되고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보면. 머슬 스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까 전에 보면은 에이퍼런트,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퍼런트 뉴런이 존재합니다. 이퍼런트 뉴런. 우리가 그냥 근육에 수축하라라는 활동전이 명령을 내리는 신경세포의 핵은 알파모터 뉴런. 머슬 스핀들에 있는 근섬유에 수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친구는 감마모터 뉴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에이퍼런트 뉴런의 종류, 엑손의 종류입니다. 엑손의 종류는 1A와 2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감각과 운동이 같이 있으니까 얘들은 결국은 리플렉스, 반사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반사는 흥분성, 작동, 그리고 협력근에 대한 코액티베이션, 그리고 기랑근에 대한 억제,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머슬 스핀들을 잘 알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엑손 신경 중에 1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1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슬 스핀들 중에 이렇게 가운데에 감겨 있습니다. 머슬 스핀들의 근섬유 종류는 백파이버와 체인 파이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백파이버인데 그때 가운데에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무줄 머리끈 혹시 여학생 중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자, 요렇게 있는 섬유가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라멘트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필라멘트 안에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압력 센서가. 근데 압력 센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1A, 끝에 들어가 있는 게 타입 2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느슨한 상태에서 가운데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해요. 그러다가 탁 수축하면 눌리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길이 변화에 민감한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일을 안 하고 길이가 변화될 때 얘는 활동 전이가 유발되고 우리 몸에 길이가 바뀌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자면 여기 있는 타입 2는 끝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 센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끝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수축을 한 상태도 눌리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될 거고요. 이렇게 있는 상태도 끝에 있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발생되겠죠. 압력 센서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길이, 정적 길이 상태를 우리 몸에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위치를 잘 그러면 이렇게 머슬 스핀들 암기할 때 보면은 이게 가운데 감겨 있다, 끝에 감겨 있다 이런 설명들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길이 변화나 정적 길이 때문에 얘들이 압력 센서가 눌리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전이는 1A를 타든 2를 타든 우리 몸에 척수로 들어갑니다. 척수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은 청록색 선을 따라서 에이퍼런트 쭉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얘는 감각이 들어오는 뒤쪽 포스테리어 혼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끝나서 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얘는 척수에서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한테 수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게 내려갈 때 지금 보면은 쿼드리셉스에 있는 머슬 스핀들의 활동 전이가 발생되면 들어가서 쿼드리셉스 자체한테 들어갈 때는 중간에 신경을 하나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수축하라라는 명령을 바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안타고니스트 머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시냅스를 거칩니다. 근데 이 시냅스의 이름이 인히비토리 뉴런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얘가 흥분하면 다음 거를 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활동 전이가 유발된 자극이 척수로 들어와서 이니비토리 뉴런 시냅스 거치고 앞에 있는 운동신경한테는 수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요? 이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요? 이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이완된다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척수 분절에서는 운동신경이 내 근육을 지배할 때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를 같은 레벨에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렉시프로칼 이너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한쪽에는 수축하라, 한쪽에는 억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렉시프로칼 이니비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르고 이게 결국은 다 누구의 일이냐? 머슬 스핀들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 코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육한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협력근에 연결되어 있는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한테 수축하라라는 명령을 보내서 협력근이 같이 수축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슬 스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렉시프로칼 이너베이션, 이니비션까지 운동 수축까지 연결돼 줘야지 이게 내가 머슬 스핀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활용한 치료법은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머슬 스핀들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NF, 프로프리오셉션, 머슬 스핀들이잖아요. 파실리테이션 하는 거, PNF 하는 건데 그때 PNF를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PNF 하면 뭐가 떠오를까? 패턴, 테크닉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PNF라고 했을 때 패턴 테크닉이 떠오르면 안 되고 퀵 스트레칭이 떠올라야 돼요. 자세까지 간 상태에서 퀵 한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그 퀵 할 때 길이 변화가 결국은 누구를 흥분시킨다? 머슬 스핀들을 흥분시킨다 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스트레칭 방법. 내가 바이셉스 브라키를 스트레칭 시키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더 편안한 스트레칭은 환자한테 미세요라고 하면서 스트레칭 시키는 게 더 쉽고 환자는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 내가 미는 힘을 발생시켰을 때는 트라이셉스의 머슬 스핀들이 흥분하고 바이셉스는 이완하라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전부 다 머슬 스핀들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GTO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GTO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머슬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텐던이 있을 때 텐던 사이에 마찬가지 저렇게 내려오면서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 압력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눌렀을 때 얘가 활동 전이가 유발된다입니다. 이렇게 GTO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엑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때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근육을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길 때 근육이 막 찢어질 것처럼 될 때 범위가 늘어나다 더 이상 하면은 머슬이 찢어진다라고 됐을 때 텐던도 같이 늘어나 있겠죠. 그때 텐던이 늘어나면서 저기에 있는 GTO를 활동 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 GTO의 활동 전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GTO가 이렇게 흥분을 했을 때 마찬가지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자기 근육한테 이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이완하는 반응을 보내게 됩니다. 저게 이제 GTO의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GTO는 언제 활용하느냐? 마찬가지 스트레칭 하거나 근긴장도 떨어뜨릴 때.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엔드레인지에서 그냥 한번 툭 갔다가 끝나는 게 좋을까요? 엔드레인지에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면 2까지 갔으니까 끝 하는 게 좋을까요? 2까지 가서 유지해 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유지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유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는 유지하다가 보면은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때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팔을 스트레칭해서 쭉 피면은 내 팔에 있는 머슬 스핀들이 일을 하겠죠. 그럼 얘한테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당기는 힘에 반해서 얘가 수축하는 힘이 더해지니까 나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엔드레인지까지 가 있으면 더더더 머슬 스핀들 일을 하겠죠. 그리고 유지하고 있으면은 얘들이 버티다가 더 하면 찢어지겠다 싶을 때 GTO가 일을 내 가지고 얘 보고 이완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늘리고 싶은 마지막 범위에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더 스트레칭을 했을 때 우리 콜라겐 파이버들은 잘 찢어지겠죠, 보면.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엔드레인지까지 유지하고 버티다가 이완되는 걸 느꼈을 때 조금 더 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을 때 스트레칭 한 번 하고 바로 평가해 보면 범위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 끝까지 스트레칭 했을 때 GTO가 일을 하면서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제가 진단학 시간에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주면 하고 나서 바로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뀌는 거. 생각해보면 콜라겐이 막 찢어지고 다시 생성되고 이럴 시간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순간 이렇게 다시 얘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스트레칭 효과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GT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딥텐던 리플렉스를 하는데 딥텐던 리플렉스는 우리 몸의 어떤 구조를 평가하는 검사일까요? 맞아요. 머슬 스핀들입니다. 이게 이름에 텐던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딥텐던 리플렉스는 텐던에 있는 GTO에 대한 검사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쿼드리셉스, 파텔라 텐던을 망치로 땅 때리면 쿼드리셉스는 순간적으로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났던 순간 쿼드리셉스의 머슬 스핀들이 흥분하면서 긴장도를 높여서 다리가 탕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긴장도를 검사할 때 머슬 스핀들을 확인하고 긴장도가 높다, 낮다, 흥분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근긴장도 이렇게 생리적인 거 절대 남의 나라 얘기 아니고 직접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 잘 기억해주고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고요. 1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정상적인 근긴장도와 그 결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서 107페이지 글상자 5.2번에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근긴장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라고 해서 1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기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로 공부를 알아서 잘 해보길 바라고요.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정리하자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일단은 긴장도가 낮으면 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는 못 움직인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도가 떨어지면은 자세 긴장도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세가 나빠져서 변형이 나타난다입니다. 스콜레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가방 매는 거, 뭐 다리 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근위영양증이라는 질병, 이거는 안다 모른다? 근위영양증 안다 모른다? 예, 루게릭병 환자, 근위영양증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벌어지는 변형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09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글상자 5.3번 이것도 체크해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렇게 치료에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근육 약화가 있는 사람한테 근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방법들이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머슬 스핀들을 흥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파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태핑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보면 머슬 스핀들을 흥분시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기능 훈련 및 보조기를 활용하자. 낮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자라고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높은 근긴장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글상자 5.4번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상자 5.4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아주 좋은 용어들로 정리되어 있지만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긴장도가 높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근수축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의식을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 통증이 발생합니다. 우리 왜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피로할 때 막 어깨 움츠리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이 짧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자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트로크 환자들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라 라고 하면 빗질을 못하는 것처럼 움직임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글상자 5.4번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근긴장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13페이지 글상자 5.5번입니다. 5.5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높은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치료 방법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전부 다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과도한 머슬 스핀들의 긴장도를 억제하기, 그리고 GTO를 흥분시켜서 긴장도를 낮추기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적거나 이렇게 정리할 때는 표의 내용, 글상자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이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근긴장도가, 그럼 요번에는 파동성 근긴장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마땅한 치료의 확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동성 긴장도를 갖고 있는 아세토이드 타입의 CP 환자를 만났다. 내가 긴장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치료 테크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머슬 스핀들이 어떨 때는 높게, 어떨 때는 낮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런 근긴장도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머슬 스핀들과 GTO의 활동 전이로만 해석하지 않고 뇌까지 올려서 지금은 근긴장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테크닉은 확립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직 이렇게 빼고 과거의 지식으로 놓고 보자면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 하지만 높은 상황에서는 낮춰주고 낮은 상황에서는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접근해라. 우리 앞에 낮추고 높이고 하는 테크닉들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적용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기능에 집중하면서 치료하면 환자의 아웃컴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로크 환자가 손을 이렇게 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앵클을 플란타 플렉서로 긴장도가 높이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시켜버리게 되면은 앵클 플란타 플렉서의 긴장도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서컨덕션 게이트가 나타나거나 토 드래그 게이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게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버리면은 이 환자는 그 나쁜 게이트 패턴이 학습되면서 치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그 환자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일단은 앵클의 플란타 플렉서의 머슬 톤을 낮춰놓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세토이드 타입의 환자가 왔다, 아탁식 타입의 환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서컴덕션 게이트도 나타났다가 갑자기 퍽 주저앉기도 하다가 이런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어쨌든 걸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잘 걷고 나면 그런 톤이 높고 낮아짐이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많이 진정됩니다, 오면. 그래서 일단은 그런 파동성 긴장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기능을 높여서 훈련을 자꾸 시키면 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거가 뭐를 삼을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지금 긴장도의 조절이 뇌까지 올렸다 그랬잖아요. 환자들이 스트로크 환자들이 누워 있을 때는 팔을 요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면은 갑자기 팔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누워있다 섰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길이 변화로 인해서 머슬 스핀들의 뭔가 활동이 크게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냐?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한테 치료사가 옆에 가서 몸을 꽉 안아주거나 잘 서포트를 해주면 또 톤이 어느 정도 쓱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 근데 전부 다가 뇌에서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성 긴장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걷는다는 욕구가 갖고 있겠죠. 그러면 긴장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막상 걸어보면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높았다 낮다를 막 이렇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잘 걷게 만들어 두고 나면 나의 뇌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자극들이 뭔가 잘 조절되면서 이렇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동성 긴장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뇌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긴장도를 조절하는 뇌구역은 베잘강그리아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길이 변화나 이런 무언가 변화를 순간순간 감지해서 이거를 조절해 주는 거는 소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발견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익스트라 슈프라 스파이널 시스템인데 그거는 브레인스템에 들어가 있어. 지금 기존에 베잘강그리와 손해 가지고 치료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 구역을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로크 환자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누가 옆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은 베잘강그리아에서 뭔가 조절이 바뀐 건 아니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세레벨럼도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았던 건데 지금 브레인스템에 있는 구역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브랜스에 보면 이렇게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감정, 그다음 위험에 대한 인지, 뭐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주는가를 찾아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한참 핫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